탱공방 뉴스. 오늘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 전해주시죠. 전할 뉴스 없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쓸데없이 진지하고 쓸데없이 분석적이고 쓸데없이 길다라는 이런 지적을 우리 부 운영자님께서 하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주제로 네. 간단하게, 진짜로 간단하게. 네, 3가지 뭐에 대한 거예요? 3가지. 하나는 5.18. 5.18. 이슈니까. 또 하나는 개헌. 이 또한 이슈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이제 논의를 할 거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를 희망차게 바라보는 분들에 대해서 또 고춧가루 깨라. 또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러죠. 고춧가루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심오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5.18. 네. 어저께 19일 날 노태우 부인 김옥숙과 나 진짜 노태우 아들 노재헌이가 5.18 묘역을 방문했답니다. 내가 봤어요. 정말 못 보겠어요. 요새 보기 싫었어. 김옥숙은 몸이 불편했고 사실 그때 노태우가 죽었을 때도 김옥숙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빈소에도 아마 안 있었을 거야. 그런 사람을 그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방명록까지 쓰고 쓰는데 방명록도 못 쓰니까 이제 아들이 대피를 했대잖아. 그 아들이 계속 그러더라고. 아들이 대피하는 방명록이 무슨 상관이야? 아니 아들이 계속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한테 무슨 해가 될까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5.18 묘역을 방문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과? 그 자기 부친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과? 또 자기 남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사과? 사실 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죄,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내란죄, 진짜. 그리고 이 반란과 내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래서 뇌물을 수수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뭔가 이런 그래서 이 뇌물죄 이 3가지로 기소돼가지고 전두환은 뭐 무기징역에다가 추징금이 뭐 2천억이 넘고 노태우도 저기 뭐지 그 징역 17년에서 추징금이 전두환보다 많아. 노태우가 2,600억이 넘을 거야 아마 추징금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묘역을 방문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또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최태원이랑 노소영이가 맞아요. 이 저기 뭐지 그 이 재산 이혼으로 지금 재산 분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검찰에서 계속 노태우 비자금 뭐 더 뭐 수사한다고 계속 그러대. 최태원이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모든 여자들의 공공의 적인데 걔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최태원이.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최태원 얘기가 아니고 최태원이 나쁜 놈 그놈 욕 한번 합시다. 비자금에 지금 어떤 이 노소영이가 스스로 비자금 이슈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자금이 이제 이슈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비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의 공소시효를 없애서라도 무엇인가 어떤 그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추징하겠다. 그럼 이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 김대중 비자금 다 하면 되겠네. 조서 그 수사가 안 이루어졌잖아. 노태우는 비자금 수사 이루어져가지고 추징금이 2,600억까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뜨거라 해가지고 5.18 묘역을 방문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노소영이 정말 그 최태원이 때문에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겠더라. 또 보니까 계속 뭐 권력 동원해가지고 비자금 뭐 수사하면서 계속 공경에 빠뜨리더라고 보니까 최태원이가. 어디 비자금 문제는 노소영이가 있건 뭔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재산 분할. 최태원이는 그 비자금을 그 감추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저기 최태원이가 하는 거는 비자금 문제가 아니고 비자금은 너의 시드머니였고.
너가 사실은 사실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SK가 오늘날의 SK가 됐는가? 근데 그 시드머니를 노소영 잘못은 아니지. 그거 시드머니를 가지고 돈을 불린 최태원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최태원은 무슨 죄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최태원부터 잡아놔야지. 아, 최태원이랑 여기서 비자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최태근이와 노소영이가 노태우 비자금 받아가지고 지금 격까지 딴 데로 가지 않고 본류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해. 네. 최태원이가 그 선경이 그러니까 이 엘리트 학생복 만들던 선경이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 유공을 인수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이 정보통신과 관련해가지고 이동정보통신 맞아요. 해서 SKT를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 재벌과 그다음에 정치 권력이 어떻게 유착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자본을 사유화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 주제가 아니고 네. 그거는 그동안의 어떤 이 우파에서 정부가 저질렀던 이 잘못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합시다. 내가 엉뚱한 소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김옥숙이라는 사람이랑 노지현이라는 사람이 5.18 매역을 방문했어. 정말 보기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쳐다보니까. 방문해서 사과를 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작에 마음에 우러나와서 사과를 했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옛날에 무슨 영화 있잖아요. 엄마 샤리프 나오는 영화. 하여튼 그 공산주의로 되어가는 그 사회에서 소련 말기에 러시아 말기에 사람들이 막 이 전체주의에 그냥 막 그 늙은 노모를 이끌고 막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때까지 벌도 받고 다 벌을 받을 만큼 받았잖아. 나는 그 5.18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나갖고 모든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죄를 졌는데 무슨 낙인을 딱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왔어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야. 우리 사회는 계속. 그러니까는 막 어떻게든 그걸 모면하려고 둘이서 막 하여튼 정말 뭐라 그럴까 참 슬프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저는 저희 부전자님과 생각이 틀린 게 우파가 이게 5.18을 소비하는 방식인 거야. 우파가? 아휴,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과 그 다음에 노재현이 5.18 가가지고 묘역에서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사과라고 할 것이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역죄, 반란죄와 내란죄, 그다음에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을 했고 그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고 그 비자금에 대해서 뭐 어떠하다라는 거 비자금의 실체부터 밝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실체는 감춰두고 5.18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쪽 편에 봐달라고 구걸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 5.18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5.18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5.18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에게 면죄부를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우파의 꼴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 5.18이 지금 재판관 제 옥상이거든. 그래갖고 다 5.18을 딱 뭐 무슨 무기로 해가지고 5.18 묘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도 자기들이 보유하는 거고. 맞아요. 5.18에 대해서 뭐 하나 어떤 거 꽃이라도 잡으면은 너는 저기 뭐지 뭐 민주주의도 모르고 5월 광주의 정신이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5.18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묘비 닦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묘비를 닦을 때에 내가 왜 머리를 조아리고 왜 묘비를 닦는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즘은 또 5.18과 4.3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맞아요. 5.18과 4.3을 누가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제주지사가.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고
이 평화의 섬과 5.18의 정신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4.3이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 5.18이 무엇인가 다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우파가 입을 닫고 그냥 내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린 거기 가서 머리만 주워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파가 오늘날의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철학적 빈곤. 철학적 빈곤이기 때문에 자기 역사를 좌파가 대한민국의 근대사,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한다고 그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야. 스스로가 자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게 대해서 반론이 없고, 그러니까 우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으로 내려오는, 그리고 전두환의 어떤 전두환 대통령은 일부 공과 사가 있지만, 그런 우리가 우파라면 어쨌든 우파. 김영삼부터는 좌파인 것 같아. 중도 좌파, 그죠? 그 우파에 이승만, 박정희, 그죠?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은 공과 사가 있지만 어쨌든 우파의 맥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김영삼이는 좌파야, 중도 좌파? 아니면 중도 우파? 하여튼 중도. 김영삼부터는 기회주의자지. 그래 맞아. 기회주의자. 좌파고 우파고가 아니고 김영삼부터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파. 기회주의자들이고 그다음에 맞아. 권력을 획득하려고 그러는 맞아.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맞아. 오로지 권력만 하는 거죠. 그 어떤 신념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거지. 그 성과가 IMF로 나타나는 거죠.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권력욕이 권력욕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 할지 몰라도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는 바로 잡은 거라고 봐요. 근데 국민들이 살아가기에는 좋게 해줬잖아. 그리고는 이명박 기회주의파. 그리고는 박근혜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김영삼 이후로 역사 30년 가까이 우파 역사가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좌파한테 시달리기만 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럼 그 30년 동안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면서 맞아, 역사 광화문에 뭘 없었지? 광화문 정부 청사. 하여간 폭파시켜 그러니까요. 없애버리고. 그때 건국한 현장을 폭파시켜 버렸잖아. 그리고 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제 단죄한다라고 이제 할 때. 큰일이다. 만약에 김영삼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집권한 것 자체 또 자기가 집권하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 일련의 과정들에서는 자기 반성부터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 자기도 그래. 5.18하고 전두환하고 노태우 민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정권 잡아놓고. 그럼 민정당이 됐잖아. 맞아. 그러면서 김정필은 또 내각제라는 그 고리로 김정필은 또 꼬드겼다가 김정필이가 그 당무를 거부하니까 또 자기가 국가 문제제기하니까 자기가 또 마서로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 치고 있고. 참 우리가 지금 우파가 없는 상태죠. 현재 우파가 없는 상태니까 대항할 세력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으로 우파가 사라진 거는 김영삼 때부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과 노태우가를 우파의 어떤 그 지도자로 볼 것이냐 여부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지금의 어떤 그 극우보다 훨씬 도가 약한. 맞아. 어떤 그 우파적인 어떤 색채를 띄었었고, 물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또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어떤 그 잘못과 오류들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분명한 어떤 그 우파의 모습이었지. 그리고 그 공과 과조차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파라는 집단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 정당의 어떤 사진에서 맞아요. 대통령 사진에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끌어내리는 것은 그건 비겁한 일이지. 그러니까는 우파가 없어진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거의 인정을 안 하는 지금 그 우파라는 애들이, 국민의힘 애들이. 그 자체도 역사인 거거든. 그러니까는요. 그 사람이 어떤 걸 했든 심지어 김대중마저도 대통령이었잖아.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 마저도. 그러니까 김영삼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시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문재인은 그 전 이승만 박정희 시대도 같이 지어버리잖아. 그럼 맞아요. 그 물꼬를 김영삼에 튼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네. 5.18에 대해서 지금 이 김옥숙과 노재현이 보여준 모습은 5.18 가지고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려야 산다라고 하는
현재 대한민국 우파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씁쓸한 그런 그 이 모습이고 오늘날 우파의 자화상. 우파의 자화상이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씁쓸하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씁쓸하게 거죠. 생각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슈 개헌. 또 뭐 이 이명박 아니면 이재명이도 개헌 얘기하고 뭐 이 저 그 김문수 씨도 또 개헌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김문수 씨가 3년 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재명이 5년 하고 싶은 건데 어쨌든 우리는 5년이라는 이야기 좀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그 대선 있죠.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선을. 내가 어제 김문수가 하는 얘기 잠깐 흘려봤는데 개헌하겠다, 뭐 5.18에다가 헌법 넣겠다, 뭐 넣겠다, 또 뭐 무슨 포퓰리즘 그냥 그런 복지하겠다. 이재명이 하고 김문수하고 합당 거기 빅텐트를 치면 돼. 거기 둘이 합당하면 돼. 합당.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둘이가. 뭐 대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김문수한테 찍을 이유를 하나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은영자님. 아니 저기 뭐지? 그거는 좀 너무 과격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지라는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들여다보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이 합당해야 돼. 합당해가지고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해. 그냥 합당해가지고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다. 다 이 한계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갖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인데 사실 김문수 씨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대통령이 항상 되고 싶어 했죠. 언제 항상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항상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지.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을 때는 자기가 경기도지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한번 경선을 했었고. 네. 이명박 때도 항상 대통령 뭐 후보 반열에 있었잖아요. 그 뒤에 자기는 대통령이 됐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뭘 의미하냐면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밑에 주변에서 만들어 놓은 일련의 것들을 갖다 그냥 집어넣기 바쁜 건데 언제 대한민국 우파가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우파로서의 어떤 그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인식, 또 어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인식, 또 어떤 그 사회 발전을 바라보는 인식,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논의해 본 적이 있었나? 다 좌파가는 대로 내내 그러면서 쫓아만 다녔었지. 사학법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절대 안 된다는 깃발을 들고 싸운 이후로 못하다 싸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뒤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15년, 20년 겨우 우파를 지켜온 거지 사실은 우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정책들이라고 국민들이 봤을 땐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 뭐 그 애하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나도 정책하고 싶은데 좋지 1억 원 주면 좋지. 그런데 1억 원을 주고 하려면은 1년에 모든 어떤 그 청년들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들 그러니까 출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책들에 대한 검토 후에 우리 재원이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됐으니까 우리의 재정 능력이 얼마가 되고 그럼 이 재정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들 그러니까 그 출산을 하고 그것도 이 출산해서 이 학생 우리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청년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생애 주기적인 주기를 놓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 주기에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 이후 이 논의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참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개헌을 하겠다고 다시 이제 처음 논의로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은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나섰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1987년 헌법이 잘못됐으니까 개헌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헌법으로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 제왕제도 아니야. 대통령 제왕제라면서 대통령을 탄핵을 2번이나 했어. 그게 무슨 대통령 제왕제야. 지금 의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헌법을 잘 지켜서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그 인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하나가 어떤 제도가 이 사회의 결함을 이제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제도적으로 완벽한 이제 체제, 또 완벽한 어떤 그 조직 이런 게 이제 들었으면 국민도 그리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이건 착각이거든. 착각인 게 아니고 착각이죠. 착각인데 이런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한다든지 직선제를 원한다든지 전두환 때만 해도 직선제를 원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데모하는 사람도 원했고 또 그렇게 데모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생운동을 안 했어도. 왜냐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는 하나 또 그렇게 억압적인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많이 억압했기 때문에 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했잖아요. 뭐 회사 다닌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또 어떤 사상적인 그런 걸 또 그렇게 또 앞서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분석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운영자님은 준비를 참 많이 하셨는데 부운영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게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걔네들이 말하는 개헌 하는 게 아무 국민들한테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개헌을 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뭐 좋아질 거다, 또는 제도를 바꿔서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애들 다 쓰레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개헌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개돼지 끌고 가는 그 제목 같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는데 자기네끼리 너는 개헌에 관심 있어, 내가 개헌만 하면 너네 잘 살게 해줄게, 너네는 개헌에 관심이 있어야 돼, 국민들은 반드시 개헌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다른 거 할 말이 없으니까 너네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 하는 것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그리고 너네를 뭘 해주겠다 하는 것 자체도 들어보면 하나 말도 안 되니까 국민들도 관심 없고, 이재명이가 뭐 해주겠다 하지만은 다 돈 준다는 얘기도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는 개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그래서 김문수 오늘 운영자님 이야기하는 거를 짧게 해야 되는데 부운영자가 이제 또 열받아가지고 한참 떠드네. 하여튼 제가 부운영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엊그저께 김문수가 개헌을 하겠다고 또 3년 하고 뭐 하고 가겠다 하면서 또 발표를 하고, 그 전에 5.18 묘지에 가서도 뭐 그러고 하는 걸 보면서 있잖아요. 아, 이 당은 합당이다. 그냥 그 민주당하고 똥당하고는 같은 당이야, 같은 당. 그러니까 아무 저기 정치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투표할까 저 사람을 투표할까 그것마저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어요. 저는 그 개헌에 대한 얘기조차도 자기네들끼리 다 모든 걸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권력을 더 잡을까 그 얘기지. 거기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기 국민들의 삶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김문수 같은 경우는 52시간 근무하는 거 그거를 폐지하겠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5.18에 대해서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 그런 걸 없애겠다든지, 김문수가 해야 될 거는. 아니 52시간 이야기하든 그리고 100시간 일하든 무슨 상관이야. 물론 어느 정도 그 범주 안에서 해야겠지만은, 아니 52시간 아니고 더 일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랄랄룰루 하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런 걸 하나도 없이 김문수마저 뭐 개헌하겠다 뭐 하겠다. 아, 저거는 다 똑같은 당이구나. 한 당 안에서 오른쪽 왼쪽 그 스펙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당이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당 저 당 뽑을 필요도 없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 개헌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 김문수나 이재명이나 같은 당에서 이데올로기 같은 스펙트럼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개헌이라는 것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같은 당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도 자체는 그 자체로서 어떠한 독성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그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행위자의 문제인 거거든, 행위자. 그러니까 1987년에 헌법을 바꿀 때에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자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뭐 체육관에서 뽑는 거 싫다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번에 무엇인가를 바꾸겠다면 이번에 시대 정신은 무엇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1987년에 체제가 잘못됐다면,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헌법을 바꾸겠다고 한다면은 1987년 체제에 무엇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라도 해서 1987년 체제를 바꿀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4년을 중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임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권력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냐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시대 정신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헌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시대 정신. 그러니까 시대 정신. 왜 개헌하는 그 말씀이에요. 국민들은 왜 개헌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네들은 뭐 맨날 제왕적 대통령을 지금 몇 명을 탄핵했어. 심지어 내란을 저질러가지고 한 애는 밖에 있는데 윤석열이는 지가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했댔지만 아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그 제도, 그 의회가, 그 대통령제가 그게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야.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개헌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는 없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자기네끼리 권력 나눠먹는, 어떤 식으로 나눠먹을 것이냐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파든지 그래도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뭐 김문수 자기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았다면서요. 평생을 자유를 위해서 살았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말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같은 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개헌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도 개헌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개헌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 산골에 관심 없어요로 끝나고 한다면은 그럼 뭐하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뭐 유튜브를 듣고 뭐 열받고 그러고 살고 있어.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입 닫고 살면 되지. 저 산골에 가서 산골에 가서 살면은 나의 저 산골에 나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나? 진짜 너무 그냥 황당해서 그러는 거지. 1987년 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한다, 개헌을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내거는 이유라면, 그러면 1987년 체제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제왕적인 대통령을 뽑았다, 이게 1987년 체제가 아니라고. 1987년 헌법의 정신이 그게 아니라고. 1987년 헌법의 정신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 했어. 그러니까 어떤 이 주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지고 헌법적인 제약을 없애겠다. 이게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한 정신이었단 말이야.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야. 그 정신에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1987년 체제와 1987년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1987년 체제로부터 무엇인가 어떤 이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있단 말이야. 그 이득을 누리고 있는 집단들, 그 행위자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지금까지 왜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문제라고 그랬냐면은 국회가 제왕적인 어떤 입법부의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거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자꾸 대통령의 권한이 자꾸 약화되어 왔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노태우부터 뭐 어쨌든 김영삼 해가지고 대통령 권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87 헌법 체제에 그 시대 정신이 있었다면 이제는 시대 정신이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탄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대 정신이야. 내가 볼 때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탄핵하는 의회, 국회를 탄핵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고 봐 나는. 그 자체도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주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나라가 안정적으로 될까? 아니 그런 제도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도 소환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 소환제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도 탄핵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제도적으로 안정이 될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운영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시대 정신이 만약에 뭐냐 한다면 왜 우리가 직선제 왜 지금 중임제로 해야 되고 개헌 3년 후에 국회하고 같이 선거를 해야 되고 하면서 그리고 4년 중임제 그리고 의회 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4년 중임제 정도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거는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생각은 들어요. 뭐 5년하고 딱 가니까는 뭐 그다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자꾸 권한이 약화되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한 3년 하면은 거의 끝인 거야. 저거 2년 있으면 끝나니까 아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4년 중임제를 하든지 4년 3년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그거를 논의할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개헌에 대한 우리가 직선제를 원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 대해 합의가 있거나 운영자님 얘기대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그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왜 개헌을 꼭 해야 된다면 내가 뽑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탄핵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국회를 권력을 약화시키는 거.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면 무엇인가 다 해결될 거라는 착각. 그렇죠. 제도를 바꾸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당제이기 때문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어느 한 당이 다수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회에서 탄핵을 해. 물론 걔네들은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상원에서 하지. 그런데 왜 그때 클린턴도 탄핵 소추됐었고 닉슨도 탄핵 소추됐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차례나 탄핵 소추가 됐었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왕적인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간선거 2년 뒤에 벌어지는 선거에서 대체로 보면은 의회 권력이 바뀌어. 대통령과는 다른 당으로. 그러면은 대통령은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걔네들은 의회 독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처럼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체제로 나아가지 않을까?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결국 행위자의 문제이거든. 운영자님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그건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행위자가 누구야? 1987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획득한 가장 큰 행위자가 누구냐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들이라니까. 좌파들 5.18 좌파들. 아니 586 좌파들이라니까요. 좌파들 세상이 지금 한 30년 40년 계속되어 온 거잖아요. 586 좌파들만 권력을 장악했나? 586 좌파들하고 김영삼 이제 기회주의 우파들. 우파라고 할 것도 없죠. 거기는 이념이 없으니까. 정치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정치 집단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죄 없는 대통령을 95%가 탄핵한다는 건 전부 다 썩었다는 얘기지. 뭐. 그러면 국민들은 전부 정치인들을 없애고 새로 뽑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거기 올바른 정치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굳이 이 아침에 사람들 이제 바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난 관심이 없어. 난 산에 들어서 살 거야. 이럴 거면 못하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근데 한 개인이 참 무력해요. 한 개인은 무력하지. 무력해. 근데 개인이 무력하니까 무력한 개인이라도 근데 계속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헌 난 관심이 없어. 개헌 니들이 알아서 해. 4년제 개임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의회 독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하다가 이제 5.18 헌법 정신에 들어가고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하다가 4년 주임제 하고 하다가 이제 국회가 국무총리 그 뽑는 이제 추천제 해가지고 이렇게 개헌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거대한 물결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가 지금 다 막 오잖아요.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최소한 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떠들면서 얘기는 해줘야지. 지금 적이 누구예요? 적이 다 적인데 적 아닌 대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특정한 적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적은 이제 물러나라라는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586 권력 집단 물러나야지. 그 다음에 저쪽에 586 권력 집단이 있으면 이쪽에 어떤 권력 집단이 있어요? 홍준표 자기가 실토를 했잖아. 누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우파를 잡아먹고 있는 나쁜 행위자들인가? 누군데? 홍준표 얘기했잖아. 저희가 그랬잖아. 한 놈이 한밤중을 계엄해가지고 자폭하더니 또 다른 두 놈이 한밤중에 후보 교체 단일화를 해가지고 파이널 자폭했다. 홍준표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피해를 이번 가장 큰 피해 받은 사람이 나다. 홍준표 자신이다라고 했잖아. 한 놈이 누구야?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한 한 놈이 윤석열. 그리고 검사잖아. 예. 두 놈. 후보 교체를 통해 가지고 뭐 파이널 자폭했던 두 놈. 권영세, 권성동. 둘 다 검사 출신이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어떤 자기가 이로 인해 가지고 가장 그 최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탈당까지 하고 하와이로 도망가 있는 홍준표 검사 출신이잖아. 얘네들이 1987년 체제 이후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우파를 장악한 집단들이라고. 근데 이게 단순히 검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사법 권력을 장악한 애들이 사법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군부 이후에 가장 엄청난 물리력, 가장 그 국가의 폭력,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합법화된 폭력, 그 합법화된 폭력을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이 검찰들이라고. 맞아요. 사법부. 그러니까 검찰 세력들이 그러니까 586하고 검찰 세력들이 그 전두환 이후로 87 체제 이후로 주류 세력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끝나고 군부가 약해지면서 그 틈을 타가지고 검사들이 완전히 득세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힘을 장악한 거잖아요. 근데 검사 세력들이지 윤석열하고 다 그 패거리들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검찰 패거리 정치의 비극인데 586 권력이 아마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재인 시절에 여실히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윤석열 시대 들어가지고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가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의회 권력을 통해가지고 이 삼권 분립을 어떤 그 형성시켜낸 몽테스키우의 이래로 모든 어떤 이 현인들, 뭐 철학자들, 정치 사상가들, 또 정치학자들, 혹은 뭐 사회학자들 등등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입법 권력을 어떤 그 휘두르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라는 걸 보여준 게 586이라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었고. 근데 이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이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집단. 이 집단들이 지금 그 대표적이 되는 건 검찰 패거리처럼 보이겠지만 이 사법권이라는 어떤 권력으로 네트워킹 돼가지고 모든 이권. 이 대표적인 50억 클럽이잖아.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어떤 그 지배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이재명이가 왜 적대적 공정관계라고 그러겠어.
어쩌다 586을 대표하는 게 지금 이재명이 돼버렸고 그렇게. 그 검찰 권력을 대표한 게 윤석열이었단 그 말이에요. 50억을 대표하는 게 정치권은 이재명이고 50억 클럽을 대표하는 게 이 검사 세력으로는 윤석열인 거죠. 그렇지. 그 50억 클럽을 만들어낸 게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는요. 그 대장동인의 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 지배 세력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분명하게 하면서 그렇네요. 개헌이라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 열받아서 지금 생각... 당장 뭐 사년 단임제가 올리 그러니 뭐 예컨대 국무총리를 그 뽑는 게 그건 뭐 내각제로 가는 거니 그래서 내각제 파들이 뭐 다시 권력을 뭐 장악하려니 뭐 또 뭐 무슨 뭐 5.18 헌법정신에 넣느니 이 모든 것보다 앞서가지고 우선적으로 얘기할 게 헌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은 그 헌법 1987년 헌법 체제 그 헌법에 무엇이 문제였으며 그 헌법으로 해서 야기된 1987 체제의 큰 그 문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면에 그 권력의 정점에는 586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법 권력의 네트워킹 그 네트워킹 자체부터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아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더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무것도 없이 뭐 둘 다 똑같은 놈이고 뭐 거의 개헌을 하니마니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 국민들은 그냥 자꾸 끌려갈 뿐인데 그 본질은 진짜 우리 운영자님 하는 대로. 그 이제 그 이면에 그 본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 참 문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이끄는 사람들은 소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냥 생업에 바쁘거든. 그러니까는 대중들은 이렇게 거대한 물결에 자꾸 쓸려고 하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서 어떻게 무력감 같은 것도 느끼고 이러니까. 어쩔 때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지. 쳐다보기도 싫고 이제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냥 그 일종의 어떤 이 패배주의, 허무주의가 오늘날 나라를 사실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패배주의와 허무주의에 이제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그 5%밖에 안 되는 집단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와 어떤 그 또 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문재인이가 5년을 짓고 나는 모습을 보고 또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또 윤석열이가 3년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그 8년 그 시기가 있었죠. 또 그 반대했던 5% 중에 또 다른 일부는 문재인의 반대하는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재미가 들렸거든.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어떤 그 돈이 되는구나. 맞아. 응? 라고 하면서 그래갖고 윤석열을 끌어들였잖아.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가장 극렬하게 윤어게인을 외치는 집단이 어디야? 그러니까는 가장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도 반대했던 집단이지.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뭐 역사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돌아가는 세상이 결국은 그 누구 하나라도 그 어떤 소수의 사람이라도 항상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바른 목소리를 낸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또 우리가 트루스포럼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또 사실 트루스포럼도 어느 한순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유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국가관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세계관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모래 위에 놓여있던 쌓인 성이었구나. 맞아요.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사상 누각이야. 그러함에도 무엇인가 누군가는 계속 뭐 하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탱자나라 공영산업 방송은 방송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변함없이 우리의 얘기를 여기서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원래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한 가지 얘기는 뭐 저희 토요일 날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그 탱자나 공영방송 운영자로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거예요. 5.18
지금 뭐 5.18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되면서 사실은 이슈는 세 가지였단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는 윤석열이 탈당하냐 안 하냐. 근데 탈당했잖아. 뭐 이제 사실 이거 가지고 오늘 뭐 세 번째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뭐 토요일 하는 걸로 하고 5.18 왜냐면은 선거 그 기간 중에 5월 18일이 있었어. 그래서 5.18 관련한 게 하나의 어떤 그 이슈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5.18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헌법 개정. 그래서 개헌에 5.18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것이냐, 대통령 뭐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슈 자체가 최소한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자가 보기에는 잘못된 토대에 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잘못된 토대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옥숙과 노재현이가 5.18 묘역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들. 이게 사실 이 5.18을 바라보고 있는 우파의 오늘날의 자세와 똑같은 거라는 거지. 5.18이 무엇인가? 내가 왜 거기 가서 사과하는가? 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입장, 분명한 어떤 의견, 또 분명한 생각 없이 가서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 꿇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당신들이 옳습니다 하라니까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반복하고 그냥 복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5.18 자체, 5.18을 어떤 신성시하고 5.18에 신격화하고 5.18을 우성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광주정신. 그 광주정신 자체도 훼손하고 폄하하는 행위야. 그거를 5.18을 신격화하고 우성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 자기들이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순간 그래서 누구는 5.18 묘역에 입장할 수 있고 누구는 입장할 수조차 없다라고 검열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맞아.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우상화시킨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아야 돼. 그리고 우파도 5.18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 정체성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올바른 5.18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5.18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헌법 전문에 들어갈 만큼 세계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은 넣는 거야. 그럼 뭐 안 넣을 이유가 없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5.18이니까 5.18을 헌법 전문에 안 넣으면은 너는 민주주의로 뭐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자이고 넌 전체주의자이고 너는 평화도 모르고 넌 인권도 모르고 뭐 등등등등등. 요즘 또 5.18다 환경과 어떤 그 자유도 갖다 놓잖아. 자연권대. 환경을 왜 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는 게 5.18인 거야. 그러니까 5.18이라는 것 자체에 모든 것을 그냥 갖다가 그냥 거기에 모든 걸 그냥 꽂아 놓고 있다고. 분칠하고 있는 거야, 분칠. 개헌도 마찬가지라고. 뭔가 바꾸면 좋아지겠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착각, 부운영자들 말씀하실 때 의회의 어떤 입법 권력, 입법 독재,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바꾸면 나아질 것이다. 아닌 거라는 거지. 1987년 체제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을 독점해왔던 그 기득권 집단, 이 집단을 바꿔내지 않고서는 어떤 제도를 바꾼다 한들 자기들이 또 그 바뀌어진 제도 속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 행위자들이 자기들인데 개헌한다고 해가지고 권성동 권영세 국회의원 안 돼? 개헌한다고 해가지고 김민석이니만이 586 집단들 국회의원 안 돼? 사회 어떤 이 곳곳에 어떤 그 자기들이 도사리고 있잖아. 한쪽은 50억 클럽으로서 한쪽은 또 50억 클럽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세력으로서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킹 돼가지고 조국이 봐봐. 자기 조국의 가장 큰 죄악이 뭐야? 뭐 어떤 이 돈 떼먹은 거, 그 서류 조작한 거,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입시제도, 교육제도, 어떤 공정성을 어떤 붕괴시킨 거 아니라고. 조국이라는 애로 대표되는 것은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기득권, 권력을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시키려고 한 거야. 승계시키려고 한 거라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걸로 그냥 둔 상태에서 뭐 개헌한다고 뭔가 바뀌나? 아니라는 거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서 개헌을 바라보는 것과 5.18을 바라보는 것과 너희들 맘대로 난 모르겠다 라는 것은 그 나중에 지금은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더라도 무엇인가 하나의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로 바뀌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열을 내서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우리 운영자님 오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내용 참 좋죠? 우리가 패배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나
한 사람 끝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읍시다. 그런 걸로 5.18이라든가 5.18 헌법 전문에 넣는다든가 개헌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자 이거지. 네,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